2000년 서울 근교의 평범한 아파트 단지. 가을비가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저녁. 김명희는 부엌에서 딸과 아들을 위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36살의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잠시 바라보았다. 이제는 눈가에 가느다란 주름이 자리 잡기 시작했지만 늘 깔끔한 화장과 세련된 옷차림으로 주변 엄마들 사이에서도 눈에 띄는 존재였다. 엄마, 숙제 좀 봐줘요. 초등학교 고학년인 큰아이가 책상에서 소리쳤다. 잠시만, 국물 끓이는 중이야. 명희는 한숨을 살짝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느낌이었죠. 아침에 일어나 아이들 등교시키고 남편 박영수를 회사에 보내고 집안일을 하고 또 저녁을 준비하는 달력의 날짜만 바뀔 뿐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남편 영수가 돌아온 것이다. 40살의 그는 구청 건설과 6급 공무원으로 늘 정시에 퇴근하는 성실한 가장이었다. 말수는 적었지만 가정에 충실했다. 술 거의 마시지 않았고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다. 왔어요? 명희가 묻자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간단히 대답했다. 네. 영수의 짧은 대답에 명희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다. 이제는 익숙해진 침묵이었다. 결혼 13년 차.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그 자리를 편안한 혹은 지루한 침묵이 채워갔다. 저녁 식사 후 아이들은 각자의 방에서 숙제를 했고 영수는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다. 명희는 설거지를 마치고 욕실에 들어갔다. 화장을 지우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이게 내 삶의 전부일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대학 시절 그녀는 패션 디자이너를 꿈꿨었다. 하지만 영수를 만나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어느새 그 꿈은 희미해졌다. 욕실에서 나온 명희는 베란다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도시의 불빛들. 저 불빛 속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그들도 나처럼 무언가 더 바라고 있을까? 명희야, 내일 일찍 나가야 해서 먼저 자볼게. 영수가 침실로 들어가며 말했다. 명희는 알았어요라고 대답했지만 그날 밤 그녀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가슴 한구석에서 꿈틀거리는 무언가가 있었다. 단순한 불만족이 아닌 자신만의 무언가를 향한 갈망. 그녀는 오랜만에 학창시절 스케치북을 꺼내 들었다. 페이지를 넘기면 넘길수록 잊고 있었던 열정이 조금씩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평범한 주부가 아닌 꿈을 품은 한 여자로 돌아간 기분이었죠. 다음 날 아침, 명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화장대 앞에 앉아 평소보다 조금 더 정성껏 화장을 했다. 오늘은 뭔가 다른 하루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그날 오후, 명희는 오랜만에 대학 동창과 만나기로 했다. 10년 만의 만남이었다. 강남의 세련된 카페에서 둘은 지난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명희야, 너 전혀 변한 게 없네. 여전히 예쁘다. 친구 수진의 말에 명희는 미소를 지었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씁쓸함이 밀려왔다. 그래? 근데 난 변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명희가 말했다. 너는 이탈리아에서 패션 공부하고 지금은 브랜드 MD로 일하고 나도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수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늦은 건 없어.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되지. 너 감각 정말 좋았잖아. 그 말이 명희의 마음을 흔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명희는 쇼윈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아직 젊고 아직 기회가 있을까?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저녁, 영수가 출장을 간 사이 명희는 수진의 소개로 장민석이라는 젊은 사업가와 만나게 되었다. 25살의 민석은 이탈리아에서 의류를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세련된 외모와 화려한 언변으로 명희의 관심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김명희 씨가 패션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수진 누나한테 들었어요. 제가 지금 백화점 내 부티크 오픈할 파트너를 찾고 있거든요. 한번 같이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민석의 제안은 명희에게 꿈 같은 기회로 다가왔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설렘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자신만의 패션 부티크, 그것은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그녀가 잃어버렸던 꿈을 되찾는 일이었다. 그 후로 명희와 민석은 종종 만나 사업 계획을 논의했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비즈니스 관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민석의 유머와 넘치는 자신감. 그리고 그가 그려내는 화려한 미래의 명희는 조금씩 끌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워졌다. 사업인지, 설렘인지, 아니면 그저 지루한 일상에서의 탈출구인지. 한밤중 아이들이 모두 잠든 시간, 명희는 베란다에서 민석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이제는 사업 이야기보다 개인적인 대화가 많아졌다.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관심과 설렘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었다. 이번 주말에 이탈리아에서 새 샘플이 들어와요. 함께 보러 가실래요? 당신의 안목을 믿어요. 명희는 망설였지만 결국 수락했다. 네. 좋아요. 토요일 오후에 시간 될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돌아서던 그 순간 명희는 깜짝 놀랐다. 영수가 어둠 속에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얼마나 오래 서 있었을까?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 영수 씨, 깼어요? 명희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영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아무렇지 않은 듯 대답했다. 물 마시러 나왔어. 늦었네. 들어가자. 그 밤 명희는 불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영수는 아무 말도 묻지 않았다. 오히려 그 침묵이 더 불안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민석과의 만남을 멈추고 싶지 않았다. 아니, 멈출 수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두근거림이 아니라 그녀가 오랫동안 갈망해온 자아 실현의 기회처럼 느껴졌으니까. 영수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바뀌었다. 그가 잠든 것 같았다. 명희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 그 불빛처럼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변화의 불씨였다. 명희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일기를 썼다. 내 인생에도 변화가 필요해. 나만의 무언가를 만들고 싶다. 이제 와서 꿈을 포기하기엔 너무 아깝잖아? 하지만 그 문장 끝에 그녀는 작은 물음표를 붙였다. 정말 이것이 꿈을 향한 발걸음일까? 아니면 그저 현실 도피일 뿐일까? 그날 이후 영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명희는 그의 시선이 자신을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깊이 관찰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수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명희 역시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2001년의 봄이 찾아왔다. 명희는 결국 용기를 내어 강남의 한 백화점에 작은 수입 의류 부티크를 오픈했다. 밀라노 스타일이라는 이름의 그 가게는 비록 작았지만 명희에게는 꿈의 시작이었다. 유럽풍의 세련된 인테리어와 엄선된 의류들로 눈길을 끌었다. 개업식 날, 영수는 조용히 꽃다발을 들고 나타났다. 축하해요. 그는 짧게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복잡했다. 기쁨과 걱정, 그리고 무언가 더 깊은 감정이 섞여 있었다. 와줘서 고마워요. 명희가 말했다. 그녀는 남편에게 다가가 안기고 싶었지만 어쩐지 그럴 수 없었다.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리가 생겨 있었다. 그 자리에는 민석도 있었다. 그는 세련된 정장 차림으로 주변 사람들과 활발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명희를 보며 윙크하는 그의 모습을 영수가 놓치지 않았다는 것을 명희는 알았다. 하지만 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잠시 후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가게는 예상보다 잘 운영되었다. 명희의 안목으로 선별한 의류들은 주변 중년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고 그녀는 오랜만에 성취감을 느꼈다.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 때마다 가슴이 설렜다. 이것이 그녀가 원했던 삶이었다. 자신만의 공간, 자신만의 일. 민석과의 관계도 깊어져 갔다. 처음에는 사업 파트너로 시작했지만 점차 그 이상의 감정이 자라났다. 주말에 새 상품을 보러 가는 길, 매장 정리를 마친 후의 저녁 식사, 그런 시간들이 쌓여갔다. 영수와는 달리 민석은 명희의 일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고 그녀의 꿈을 응원했다. 당신은 정말 재능이 있어요. 이 정도면 더 큰 매장도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민석의 칭찬에 명희는 기뻤다. 누군가가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주는 것은 오랜만이었다. 하지만 집에서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다. 명희는 가게 일로 바빠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줄었고 영수와의 대화도 거의 없었다. 그들은 같은 공간에 있지만 마치 서로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았다. 영수는 변함없이 조용했지만 그의 침묵 속에는 무언가가 잠겨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명희가 늦게 귀가했을 때
영수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탈리아로 물건 보러 간다고? 그는 차분하게 물었다. 명희는 놀랐다. 그녀가 민석과 함께 이탈리아로 출장을 갈 계획이었지만 영수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았었다. 어떻게 알았어요? 여권을 찾길래. 영수의 대답은 간결했다. 그의 표정에서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다. 명희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네. 다음 주에 사흘 정도 다녀올 계획이에요. 새 시즌 상품을 미리 봐야 해서.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녀와요. 아이들은 내라 볼게. 그 담담한 반응이 오히려 명희를 혼란스럽게 했다. 화를 내거나 의심하거나 말리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쉬웠을 것이다. 하지만 영수는 그저 이해한다는 듯 받아들였다. 마치 그녀의 모든 행동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의 사흘은 명희에게 꿈같은 시간이었다. 현지 디자이너들의 작업실을 방문하고 새로운 컬렉션들을 보는 것은 그녀가 젊은 시절 꿈꿨던 바로 그 세계였다. 그리고 민석과 함께한 로맨틱한 저녁 식사들, 호텔방에서의 밤들. 그녀는 오랜만에 여자로서 살아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귀국 비행기에서 문득 불안감이 그녀를 덮쳤다.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이 길이 정말 맞는 건지. 집에 돌아가 아이들과 영수를 마주할 생각을 하니 죄책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와서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녀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 귀국 후 명희는 민석과 함께 대량의 상품을 주문했다. 그는 특별한 루트를 통해 더 좋은 가격에 고급 의류를 들여올 수 있다고 했다. 명희는 그를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그것이 그녀의 꿈을 이루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이번엔 정말 대박 날 거예요. 명희 씨가 고른 스타일들 정말 센스 있어요. 민석이 말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미소는 언제나처럼 매력적이었다. 명희는 2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선불로 지불했다. 그것은 그녀가 결혼 이후 모아둔 거의 모든 돈이었다. 영수는 그 사실을 알까? 아마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는 늘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으니까. 상품이 도착하기로 한 날, 명희는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창고에서 박스들을 열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나온 옷들은 기대와는 너무나 달랐다. 조악한 봉제, 저질 원단, 어설픈 디자인. 이것들은 명희가 밀라노에서 본 그 옷들이 아니었다. 모두 가짜였다. 당황한 명희는 즉시 민석에게 연락했지만 그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다. 문자도 삐삐 메시지도 답이 없었다.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그곳은 이미 비워진 상태였다. 민석은 그녀의 돈을 들고 사라진 것이다. 그날 밤 명희는 망연자실한 채 집으로 돌아왔다. 모든 것이 무너진 기분이었다. 돈도 잃고 사업도 위태로워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도 배신당했다. 집 현관에 들어서자 영수가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같이 차분했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느낌이 있었다. 그는 마치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온 것 같았다. 명희야, 앉자. 영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위장이혼하자. 그래야 사업도 정리되고 책임도 줄어들 거야. 위장이혼이라고요? 명희는 영수의 말에 얼어붙었다. 방금 들은 말이 믿기지 않았다. 영수는 차분하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내 사업이 위태로워진 것 같아. 그 브로커가 사기를 친 거지? 2천만 원 날린 거 아니야? 명희는 입을 다물었다. 영수가 어떻게 그 정확한 금액까지 알고 있는지 의아했지만 지금은 그것을 물을 상황이 아니었다. 위장이혼을 하면 내 재산은 내 채권자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 지금 내 이름으로 된 사업장이 부도나면 우리 집까지 날아갈 수도 있잖아. 영수는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한 말처럼 논리정연하게 설명했다. 명희는 혼란스러웠다. 영수의 제안이 단순히 경제적 이유에서인지 아니면 그가 민석과의 일을 알고 있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말이 틀리지는 않았다. 이대로 가다간 가게는 문을 닫을 것이고 빚더미에 앉을 수도 있었다. 그래도 이혼이라니. 아이들은 어쩌고요? 명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서류상의 이혼일 뿐이야. 실제로는 지금처럼 함께 살면 돼. 아이들에게는 말하지 말자. 아직 어리니까. 영수의 말투는 마치 단순한 사업 계약을 논의하는 것 같았다. 명희는 고개를 떨구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결혼 생활이 흔들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 돈은 날아갔고 가게는 위기였으며
민석은 사라졌다. 알았어요.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튿날 아침 영수는 이혼 서류를 들고 나타났다. 어디서 그렇게 빨리 구했는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협의 이혼 서류에는 아무런 위자료나 재산 분할 조항이 없었다. 그저 깔끔한 이혼이었다. 명희는 서류를 읽어내려갔다. 36 나이에 이혼녀가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저몄다. 비록 위장이혼이라지만 도장을 찍는 손이 떨렸다. 이거 찍으면 재산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희가 물었다. 집은 내 명의로 남고 내 가게는 내 명의로 남겠지. 나중에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혼인신고하면 돼. 걱정 마. 영수의 대답은 명쾌했다. 명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민석이 그랬던 것처럼 영수도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10년이 넘는 결혼 생활 동안 영수는 늘 그녀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를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 결국 명희는 도장을 찍었다. 그 순간 마치 무언가가 영원히 깨져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내가 내일 아침에 법원에 제출할게. 영수는 서류를 챙기며 말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읽을 수 없었다. 그날 저녁 명희는 가게에 혼자 남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민석을 찾아야 했다. 최소한 돈이라도 돌려받아야 했다. 그녀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아, 나 좀 도와줘. 민석이를 찾아야 해. 수진의 목소리가 걱정스럽게 들려왔다. 민석이? 무슨 일 있어? 명희는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민석과의 관계, 사기당한 이야기, 그리고 영수와의 위장형까지. 세상에, 명희야. 수진은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다. 내가 소개해준 게 미안해. 그런데 너 정말 위장이혼이 맞는지 확인해봤어? 명희는 움찔했다. 무슨 말이야? 아니, 그냥 영수 씨가 내 외도를 알고 있다면 진짜 이혼을 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하라는 말이야. 그 말에 명희는 불안해졌다. 하지만 영수가 그럴 리는 없다고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영수는 늘 그랬듯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명희는 민석을 찾아 나섰다. 그의 집, 자주 가던 카페, 지인들, 닿을 수 있는 모든 곳을 수소문했다. 하지만 흔적조차 없었다. 그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사라졌다. 저녁이 되어 지친 몸으로 가게로 돌아온 명희는 의외의 방문객을 맞이했다. 민석의 또 다른 피해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여성이었다. 저도 3천만 원을 날렸어요. 비슷한 방식으로요. 그 여성은 쓰게 웃었다. 이태리에서 들여온다던 가방들, 다 가짜였죠. 그 여성과 대화를 나누면서 명희는 민석의 행각을 더 자세히 알게 되었다. 그는 이런 식으로 여러 여성들을 속여왔고 특히 중년의 외로운 여성들을 노렸다고 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명희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책했다. 돈만 잃은 게 아니라 가정까지 위태롭게 만들었다. 영수가 위장이혼을 제안한 것이 오히려 다행으로 느껴졌다. 적어도 집은 지킬 수 있을 테니까. 하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 영수는 없었다. 아이들만 있었고 큰아이가 말했다. 아빠가 누나네 가자고 해서 짐 싸야 한대. 엄마는 알고 있지? 명희는 당황했다. 누나네라니? 아빠가 뭐라고 했어? 우리가 당분간 고모네 집에서 살 거래. 엄마는 바빠서 우리 돌볼 시간이 없다고. 아이의 말에 명희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급히 영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내자 잠시 후 간단한 답장이 왔다. 내일 이야기하자. 오늘은 아이들과 누나네 있을게. 명희는 침대에 주저앉았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위장이혼이라더니 갑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다니. 불안한 마음으로 밤을 보내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영수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영수 씨, 어제 무슨 일이에요? 아이들은 왜? 영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이혼 서류 제출했어. 이제 법적으로 남남이야. 명희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뭐라고요? 위장이혼이라면서요? 난 진짜 이혼하고 싶어. 너와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아. 영수의 말투에는 감정이 없었다. 그게 무슨... 명희의 말이 끊겼다. 갑자기 모든 것이 선명해졌다. 영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민석과의 일을, 그녀의 외도를, 모든 것을. 아이들은 내가 키울게. 너는 내 삶을 살아. 영수의 말이 전화기 너머로 차갑게 들려왔다. 명희는 멍한 상태로 전화를 끊었다. 영수가 그녀의 외도를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저 이 순간을 차분히 준비하고 있었을 뿐. 그날 오후 명희는 법원에서 이혼 확정 통보서를 받았다. 모든 것이 너무 빨랐다. 그녀가 가지고 있던 유일한 자산인 가게는 부채로 가득 찼고 집과 아이들은 영수에게 넘어갔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혼 확정서를 받은 지 일주일. 명희는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작은 원룸에 혼자 남겨진 그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자신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지 곱씹었다. 창밖에 비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며 그녀는 아이들 생각에 가슴이 저몄다.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제는 아무도 받지 않았다. 영수의 누나네 집으로 찾아갔지만 문전박대를 당했다. 영수의 누나 정수는 그녀를 현관에서부터 차갑게 맞았다. 뭐하러 왔어?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정순의 목소리는 얼음장같이 차가웠다. 아이들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제발요. 명희는 간절히 부탁했다. 정수는 비웃듯 말했다. 바람난 년이 애들을 찾겠다고? 다시는 여기 오지 마. 영수가 오죽 마음이 아팠으면 이혼까지 했겠어. 10년이 넘게 마음고생하더니. 명희는 충격을 받았다. 10년이 넘게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설마 영수가 그렇게 오랫동안 알고 있었단 말인가? 그녀는 자신과 민석의 관계가 시작된 지 불과 몇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정순의 말은 마치 영수가 오래전부터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뜻으로 들렸다. 문이 쾅 하고 닫혔다. 명희는 비 오는 골목길에 홀로 서 있었다. 몸은 비에 젖었지만 마음은 더 차갑게 얼어붙었다. 가게로 돌아온 그녀는 영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10번, 20번. 하지만 받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냈다. 아이들만이라도 만나게 해줘요. 제발요. 한참 후에 온 답장은 단 한 줄이었다. 법적으로 친권은 내게 있어. 아이들이 원하면 만나게 해줄게. 명희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녀가 아이들을 만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아이들이 그녀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무겁게 짓눌렀다. 어쩌면 아이들에게 그녀는 이미 배신자로 각인되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인생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단순히 민석을 만난 순간부터인가? 아니면 그보다 더 오래전 결혼 생활 속에서 무언가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을 때부터인가? 명희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영수와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불행했던가? 아니었다. 그는 늘 묵묵히 가족을 위해 일했고 그녀를 존중했다. 다만 그것이 전부였다. 단지 그뿐이었기에 그녀는 더 많은 것을 원했다. 열정, 인정, 설렘, 그리고 그것을 민석에게서 찾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것은 모두 환상이었다. 민석은 처음부터 그녀를 속이고 있었고 그녀가 가진 모든 것, 돈, 가족, 자존심을 앗아갔다. 가게의 사정은 더욱 나빠졌다. 입고된 불량 의류는 팔릴 수 없었고 반품도 불가능했다. 재고는 쌓여가고 임대료와 관리비는 계속 나갔다. 명희는 결국 가게를 정리하기로 결심했다. 모든 것을 팔아도 빚은 겨우 갚을 수 있을 정도였다. 그마저도 운이 좋은 경우였다. 오랜 시간 공들인 자신의 꿈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린다는 사실에 명희는 괴로웠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가족의 상실이었다. 영수와 아이들 없는 삶이란 그녀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다. 가게를 정리하는 날, 명희는 마지막으로 매장을 둘러보았다. 벽에 걸려있던 이탈리아 밀라노의 사진을 바라보며 그녀는 쓰게 웃었다. 그 사진은 민석이 선물한 것이었다. 우리의 꿈이 시작되는 곳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제 보니 그 문구는 얼마나 공허했는가. 명희는 사진을 떼어 쓰레기통에 버렸다.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다. 이제는 다시 시작해야 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아직 그녀에게는 삶이 남아 있었다. 일주일 후 명희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보증금도 거의 없는 허름한 곳이었지만 그녀가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다. 가게를 정리하고 남은 약간의 돈으로 그녀는 새 출발을 계획했다. 작은 옷가게를 열기로 결심했다. 이번에는 대단한 꿈도 화려한 계획도 없었다. 그저 생계를 위한 아주 소박한 시작이었다. 동대문에서 물건을 떼와 조금씩 팔아나가는 것으로 시작했다. 처음에는 너무나 초라해 보였지만 명희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제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저녁
옷을 정리하던 명희는 문득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랐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화사하고 자신감 넘치던 그녀의 얼굴에 이제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눈가의 주름은 더 깊어졌고 입꼬리는 처져 있었다. 36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그녀의 얼굴에서는 젊음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변했지? 명희는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거울 속 여자는 그저 슬픈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날 밤 명희는 오랜만에 영수의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평소처럼 조용히 신문을 읽고 있었고 아이들은 즐겁게 뛰어놀고 있었다. 그녀가 다가가려 하자 영수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미안해요. 꿈속에서 명희가 말했다. 영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침묵은 항상 그랬듯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잠에서 깬 명희는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음을 느꼈다. 이제야 그녀는 영수의 침묵이 얼마나 많은 말을 담고 있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아무것도 모를 것 같던 그 조용한 남자는 사실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묵묵히 견뎌왔다. 다음 날 명희는 아이들에게 편지를 썼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을 담았다. 자신이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 언제든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편지를 봉투에 넣고 영수의 누나 집 주소를 적었다. 하지만 우체통 앞에서 그녀는 오랫동안 망설였다. 이 편지가 그들에게 닿을지, 그리고 닿는다 해도 아이들이 용서해 줄지 확신할 수 없었다. 결국 그녀는 편지를 붙였다.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답장이 올지, 아니면 영원한 침묵만이 돌아올지, 그것은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 6장, 적의 역습. 명희가 보낸 편지에 대한 응답은 일주일이 지나도록 오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아침 우편함을 확인했지만 늘 실망만 안고 돌아왔다. 어쩌면 영수가 편지를 가로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탓할 수 없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을 생각하면 영수의 분노와 원망은 당연한 것이었다. 어느 날 오후 명희의 작은 가게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김수진이었다. 대학 시절 친구이자 민석을 소개해준 그 여자였다. 오랜만이네. 수진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명희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그래, 들어와. 둘은 가게 안쪽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수진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여기서 새로 시작했구나. 잘 돼? 그럭저럭. 명희의 대답은 짧았다. 사실 가게는 간신히 유지되는 수준이었다. 손님은 적었고 수입은 생활비를 겨우 충당할 정도였다. 수진은 한숨을 쉬었다. 미안해, 명희야. 내가 민석이를 소개해서. 사실 나도 속았어. 그 자식이 그런 놈인 줄 몰랐어. 명희는 고개를 저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어리석었던 거지. 민석이 소식 들었어?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명희는 고개를 들었다. 아니, 어떻게 됐어? 잡혔대. 다른 피해자들이 고소해서 지금 구치소에 있다더라. 수진의 말에 명희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 남자에 대한 분노와 증오는 여전했지만 이제는 그저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그래, 명희는 작게 중얼거렸다. 결국 그렇게 되는군. 수진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영수 씨하고는 연락해? 명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이들에게 편지는 보냈는데 답장이 없어. 그 사람 너한테 화가 많이 났나 봐. 다들 그래. 내가 바람펴서 이혼했다고. 수진의 말에 명희는 가슴이 찔렸다. 그렇게 소문이 난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었다.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당연하지. 명희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내가 잘못한 거니까.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민석이가 재판에서 한 말 있잖아. 내가 첫 번째가 아니었대. 영수 씨도 너희 결혼 초부터 내가 외도한다고 의심했대. 증거까지 수집했다고 하던데. 명희는 놀라서 수진을 바라보았다. 뭐라고? 그건 말도 안 돼. 민석이는 올해 초에 만났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영수 씨가 오래전부터 탐정까지 고용해서 널 미행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 수진의 말에 명희는 혼란스러웠다. 결혼 초부터.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명희는 비록 민석과의 일은 잘못했지만 그 전까지는 영수에게 충실했다. 적어도 육체적으로는.
마음 한구석에서 다른 삶을 꿈꾸긴 했어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적은 없었다. 그건 오해야. 명희는 단호하게 말했다. 영수 씨가 왜 그런 소리를. 수지는 어깨를 으쓱했다. 나도 자세히는 몰라. 그냥 그런 이야기가 돌더라고. 어쨌든 조심해. 그 사람 생각보다 무서운 사람일지도 몰라. 수진이 떠난 후 명희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영수가 그런 이야기를 퍼뜨렸다니 믿기지 않았다. 아이들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을까? 그녀에 대한 기억이 그런 식으로 왜곡되고 있다면 아이들이 언젠가 그녀를 다시 받아들일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질 것이다. 그날 밤 명희는 다시 한번 영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의외로 전화를 받았다. 무슨 일이야? 영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아이들에게 편지 보냈어요. 받았나요? 명희가 물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영수가 대답했다. 받았어. 아이들이 읽기 전에 내가 먼저 봤어. 그래서요? 아이들에게 보여줬나요? 아직 적절한 시기가 아닌 것 같아서. 명희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영수 씨, 물어볼 게 있어요. 당신이 사람들에게 내가 결혼 초부터 바람을 폈다고 말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던데 정말인가요? 전화기 너머로 영수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명희야, 내가 지금 그런 걸 따질 입장이야? 사실이 아닌 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민석이는 올해 초에 만났어요. 그 전에는 절대 그런 적 없어요. 중요한가? 어차피 넌 날 배신했고 우린 이혼했어. 이제 와서 뭐가 중요해? 명희는 좌절감을 느꼈다. 아이들이 엄마에 대해 오해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영수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갑자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넌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지? 10년 동안 난 내 마음이 점점 멀어지는 걸 지켜봤어. 내가 내게 등을 돌리고 자는 밤들, 내가 한숨 쉬던 순간들, 내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던 시간들. 넌 몸은 이 집에 있었지만 마음은 늘 다른 곳에 있었어. 명희는 말문이 막혔다. 영수의 말은 사실이었다. 그녀는 물리적으로 외도한 적은 없었을지 몰라도 마음으로는 오랫동안 다른 삶을 꿈꿔왔다. 그것도 일종의 배신이었을까? 영수 씨, 명희가 겨우 입을 열었지만 영수가 말을 잘랐다. 이제 그만하자. 넌 내 삶을 살고 난 내 삶을 살자. 아이들에 대해서는 때가 되면 생각해 볼게. 전화가 끊겼다. 명희는 한동안 전화기를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영수의 마지막 말에서 어떤 확신도 느낄 수 없었다. 때가 되면이라는 말은 영원히 안 될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다음 날 명희는 정신없이 일에 몰두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영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가 10년 동안 그녀의 마음이 멀어지는 것을 지켜봤다는 사실이 그녀를 무겁게 짓눌렀다. 오후가 되자 갑자기 가게 문이 열렸다. 정순이었다. 영수의 누나는 냉랭한 표정으로 명희를 바라보았다. 찾아올 줄은 몰랐네요. 명희가 당황하며 말했다. 정수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이런 데서 장사하고 있었구나. 영수가 내 편지 이야기를 하길래 와봤어. 명희는 가슴이 떨렸다. 아이들은 편지 받았나요? 내가 말렸어. 엄마가 아빠 배신하고 다른 남자랑 도망갔다는 걸 알면 얼마나 상처받겠어. 정순의 말은 날카로웠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저는 도망간 적 없어요. 영수 씨가 이혼한 거고 누가 먼저랍니까? 영수가 10년을 참았어. 넌 몰랐겠지만 그 애는 매일 밤 괴로워했어. 내가 언젠가는 가족을 버리고 떠날 거라는 두려움에 시달리면서 결국 현실이 됐잖아. 명희는 정순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영수가 그렇게 생각했다니. 그녀는 단지 자신만의 일을 갖고 싶었을 뿐인데 그것이 가족을 버리는 일이라고 여겨졌다니. 저는 그저 제 삶을 찾고 싶었을 뿐이에요. 명희 목소리가 떨렸다. 정수는 차갑게 웃었다. 그래. 내 삶에 영수와 아이들은 없었지. 이제 와서 아이들을 만나겠다니. 뭐가 달라졌다고? 또 지겨워지면 떠날 텐데. 명희는 반박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정수는 그녀를 한 번 더 냉랭하게 바라보고는 가게를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혼자 남은 명희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정순의 말이 사실일까? 영수가 정말로 그렇게 오랫동안 불안해했을까? 그녀는 그것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영수의 침묵 속에 그런 깊은 상처가 숨겨져 있었다니. 그날 밤 명희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동안 자신은 피해자라고 생각했다. 꿈을 포기하고 가정에 묶인 여자로. 하지만 어쩌면 진짜 피해자는 영수였을지도 모른다. 그녀의 불만과 갈망을 묵묵히 견디며 언젠가 그녀가 떠날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온 남자로. 2001년의 가을, 명희의 작은 가게는 겨우 유지되고 있었다. 손님은 적었지만 그래도 완전히 문을 닫지는 않았다. 그녀는 이제 큰 꿈을 꾸지 않았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아침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저녁에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단순한 일상. 그것이 그녀의 전부였다. 편지를 보낸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이들로부터는 여전히 소식이 없었다. 명희는 이제 그들이 답장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체념하기 시작했다. 어쩌면 그것이 그녀가 치러야 할 대가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비 오는 저녁, 가게를 정리하던 명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을비가 거리를 적시고 있었다. 문득 그녀는 영수와 함께 보냈던 비 오는 날들이 생각났다. 결혼 초, 그들은 종종 우산 하나를 함께 쓰고 걸었다. 영수는 항상 우산을 그녀 쪽으로 기울여 자신은 비에 젖으면서도 그녀를 보호하려 했다. 바보 같은 사람. 명희는 중얼거렸다. 그 소소한 배려들을 그녀는 당연하게 여겼다. 그의 침묵을 무심함으로 착각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아보니 영수의 침묵 속에는 그만의 사랑이 담겨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명희는 우연히 민석과 닮은 남자를 보았다.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그녀는 안도하면서도 어딘가 허무했다. 한때 그토록 설레게 했던 그 남자를 이제는 보고 싶지도 않다는 것이 아이러니했다. 비를 맞으며 걷던 명희는 문득 발걸음을 멈추었다. 길 건너편에 서 있는 남자, 그는 분명 영수였다. 검은 우산을 쓰고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명희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영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명희는 그를 따라가고 싶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그가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명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영수가 왜 그곳에 있었는지, 무엇을 원했는지 궁금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용기를 내어 영수에게 문자를 보냈다. 어제 당신이었죠? 무슨 일이었어요? 한참 후에 온 답장은 의외로 담담했다. 근처에 볼 일이 있었어. 우연히 널 본 거야. 명희는 그것이 우연이 아님을 알았다. 영수는 무언가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오랜 습관처럼 그는 침묵했다. 아이들은 잘 있나요? 명희가 다시 문자를 보냈다. 응, 잘 지내. 학교도 잘 다니고. 짧은 대화였지만 오랜만에 나눈 대화였다. 명희는 더 많은 것을 물어보고 싶었지만 더 이상의 질문은 하지 않았다. 영수가 답장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명희는 가게 앞에서 의외의 손님을 맞이했다. 정장 차림의 남자였는데 자신을 탐정이라고 소개했다. 김명희 씨 맞으시죠? 잠시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그의 표정은 진지했다. 명희는 불안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일이신가요? 그는 가게 안으로 들어와 명함을 건넸다. 장민석 씨 사건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명희는 경직되었다. 민석이요? 무슨, 그가 사기로 구속된 건 아시죠? 현재 여러 피해자들이 추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명희 씨도 고소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명희는 잠시 생각했다. 민석을 고소한다 해도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희박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다. 사양하겠습니다. 이제 그 일은 잊고 싶어요. 탐정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하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실은 박영수 씨가 예전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명희는 놀라서 쳐다보았다. 영수 씨가요? 언제요? 그게 꽤 오래전입니다. 2000년 초반이었을 겁니다. 명희는 혼란스러웠다. 무슨 내용이었나요? 절 미행하라고 했다는 건가요? 탐정은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박영수 씨는 당신의 안전을 걱정하셨습니다. 당시 명희 씨의 대학 동창이 사기 전과가 있는 남자와 어울린다는 정보가 있었고 그 남자가 명희 씨에게 접근할 가능성을 우려하셨죠. 수진이요? 그럼 민석의 동업자였던 사람 말인가요? 탐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 남자는 나중에 검거되었지만 박영수 씨는 계속해서 명희 씨 주변을 감시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직접적인 미행이 아니라 명희 씨 주변에 누가 접근하는지를 확인하는 정도였죠. 명희는 충격을 받았다. 영수가 그녀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 탐정을 고용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그리고 수진이, 그녀는 정말 민석과 같은 부류였던 것일까? 그럼 수진이도 사기단의 일원이었단 말인가요? 명희 목소리가 떨렸다. 탐정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확실한 증거는 없었지만 적어도 그들과 연관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박영수 씨는 그걸 알고 계셨고 그래서 더욱 명희 씨를 걱정하셨죠. 탐정이 떠난 후 명희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수진이 민석을 소개한 것, 영수가 그토록 침착하게 그녀의 사업 시작을 지켜본 것, 그리고 이혼 후에도 그녀 주변을 맴돈 것. 그것은 의심이 아니라 걱정이었다. 그날 밤 명희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았다. 38의 여자. 한때는 젊음과 아름다움에 자신감이 넘쳤지만 이제는 지친 눈빛만이 남아있었다. 얼굴에 주름, 흰머리. 그것들은 단순한 나이의 흔적이 아니라 그녀가 선택한 길의 결과물이었다. 어리석었어. 명희는 거울 속 자신에게 속삭였다.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다. 영수의 묵묵함이 무관심이 아니라 사랑이었음을. 그가 그녀의 꿈을 말리지 않은 것은 그녀를 이해했기 때문이었음을. 그리고 그녀가 그토록 바라던 자신만의 무언가는 사실 늘 그녀 곁에 있었음을. 그 밤 명희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그녀가 잃어버린 것들은 돌아오지 않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진실을 알게 되었다.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명희는 가게 문을 일찍 열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다. 지은 죄는 있지만 그것을 평생 짊어지며 살 필요는 없었다.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오후가 되자 명희는 용기를 내어 영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그러나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전화번호가 변경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는 번호입니다. 자동 응답 메시지가 들려왔다. 명희는 전화를 내려놓았다. 영수는 이렇게 과거와의 연결을 완전히 끊기로 한 것 같았다. 아마도 그것이 그와 아이들에게는 최선일 것이다. 명희는 그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 창밖을 바라보니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다. 나무집들이 하나둘 떨어지며 계절이 변하고 있었다. 그녀의 인생도 이제 새로운 계절로 접어들었다. 오랜 방황 끝에 그녀는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2002년의 봄이 찾아왔다. 서울 외곽의 작은 옷가게, 작은 꿈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명희는 이제 평범한 일상에 익숙해졌다. 화려한 꿈도 큰 야망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비록 과거에 비해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녀의 마음은 오히려 더 편안했다. 가게는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 조금씩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명희의 안목으로 고른 옷들은 비록 고급스럽지는 않았지만 실용적이고 세련되었다. 특히 그녀가 직접 손봐 리폼한 옷들은 독특한 매력으로 단골을 끌어모았다. 어느 화창한 오후, 명희는 가게 앞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작년 가을부터 키우기 시작한 작은 화분들이 이제는 가게 앞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었다. 문득 저 멀리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명희는 화분을 내려놓고 주에 깊게 바라보았다. 영수였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아이들이 있었다. 큰아이와 작은아이 모두 한 뼘씩 자란 모습이었다. 명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1년 만에 보는 아이들의 모습은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들의 표정, 걸음걸이, 심지어 작은 손짓까지. 그녀는 그 모든 것이 그리웠다. 영수는 아이들과 함께 길을 걷고 있었다. 그들은 아직 명희를 보지 못한 듯했다. 무심코 걸어오다가 문득 영수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명희와 눈이 마주쳤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다. 영수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다. 놀람, 망설임, 그리고 어딘가 슬픈 기색. 아이들도 그제야 명희를 발견했다. 큰아이는 잠시 멈춰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작은아이는 영수의 손을 꼭 잡은 채 고개를 돌렸다. 명희는
말을 하고 싶었다. 달려가 아이들을 안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가슴 속에서는 수천 마디 말이 맴돌았지만 입에서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영수가 먼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인사였을까? 아니면 작별 인사였을까? 그리고 그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그대로 지나쳐갔다. 큰아이는 몇 번 뒤돌아보았지만 결국 아버지를 따라 걸어갔다. 명희는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다. 그리고 문득 미소를 지었다. 쓸쓸한 미소였지만 그 안에는 이상하게도 평온함이 있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닦지 않았다.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명희는 문득 발걸음을 멈추었다. 한편의 우편함에 손을 뻗었다. 그 안에는 편지 한 통이 있었다. 누가 넣어놓았는지, 어떻게 그녀의 주소를 알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봉투 위에는 분명 그녀의 이름이 쓰여 있었다. 집에 돌아와 명희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열었다. 아이들의 글씨체였다. 첫 번째 종이에는 큰아이의 글씨로 짧은 편지가 적혀 있었다. 엄마, 저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제 글솜씨가 좋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엄마가 책 많이 읽으라고 했던 거 기억해요. 아빠가 이제 편지 보내도 된다고 해서 썼어요. 엄마도 잘 계시죠? 두 번째 종이에는 작은아이의 서툰 글씨와 함께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다. 아빠와 자신, 그리고 누나. 그림 아래에는 보고 싶어요라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세 번째 종이, 그것은 영수의 글씨체였다. 명희에게 아이들이 편지를 쓰고 싶어 했어. 내가 오랫동안 막았던 건 미안해. 화가 많이 났었지.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필요해.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그걸 깨달았어. 이제 아이들이 너를 만날 준비가 됐다고 생각해. 괜찮다면 다음 주 토요일 아이들과 함께 공원에서 만나자. 장소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곳으로. 영수. 명희는 편지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오랫동안 그녀는 이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아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다음 날 명희는 일찍 일어나 오랜만에 화장을 정성껏 했다. 거울 속 그녀의 모습은 예전의 화려함은 없었지만 차분하고 따뜻한 눈빛을 가진 여자였다. 그녀는 예전처럼 외모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다. 이제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내면의 단단함이었다.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아이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다. 큰아이에게는 오랫동안 모아둔 책들, 작은아이에게는 예쁜 머리핀들. 그것은 값비싼 선물이 아니었지만 그녀의 진심이 담긴 것들이었다. 일주일이 천천히 흘러갔다. 토요일 아침, 명희는 설레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향했다. 영수와 처음 만났던 공원. 그곳은 명희가 대학생이었을 때 자주 스케치를 하던 곳이었고 우연히 영수를 만난 장소였다. 그때 그는 조용히 그녀의 그림을 보며 서 있었고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수줍게 미소 지었었다. 공원 벤치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명희는 문득 지난 인연을 돌아보았다. 그녀가 꿈꾸던 자신만의 무언가를 찾아 헤매던 여정,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들, 그리고 지금 새롭게 깨닫고 있는 것들. 삶이란 결국 선택의 연속이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온전히 자신의 몫이었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명희는 고개를 들었다. 영수와 아이들이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의 가슴이 뛰었다. 아이들은 그녀를 보자 잠시 멈칫했다가 이내 달려왔다. 엄마. 작은아이가 먼저 그녀의 품에 안겼다. 그 따뜻함에 명희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큰아이도 다가와 어색하게 안겼다. 많이 보고 싶었어요. 명희는 아이들을 꼭 안았다. 엄마도 너무 보고 싶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수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읽기 어려웠지만 이제 명희는 그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다. 그날 오후 그들은 함께 공원을 거닐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이들은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주었다. 명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이다. 헤어질 시간이 되자 영수가 아이들에게 말했다. 잠시 엄마랑 이야기할 게 있어. 저기서 기다려 줄래? 아이들이 멀어지자 영수와 명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고마워요.
이렇게 기회를 줘서 명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을 위한 결정이야. 그래도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난 끝까지 잘못된 길을 갔을 거예요. 명희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영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넌 단지 내 길을 찾고 싶었던 거야. 그게 잘못은 아니었어. 명희는 놀라서 영수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왜 그때 모든 걸 말하지 않았어요? 수진이와 민석이 사기꾼이라는 걸 알면서도? 영수는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직접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내가 말했다면 넌 또 다른 방식으로 도망쳤을 테니까. 명희는 그의 말에 고개를 떨구었다. 그는 늘 그녀를 그렇게 잘 알고 있었다. 이제는 우리 정말 돌아갈 수 없는 거죠? 명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영수는 멀리 아이들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어떤 것들은 한번 깨지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어. 하지만 그렇다고 끝난 건 아니야. 우리는 여전히 아이들의 부모니까.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말이 옳았다. 그들은 이제 다시 부부가 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부모로서의 책임은 계속될 것이다. 앞으로 토요일마다 아이들을 데려올게. 괜찮다면? 영수가 말했다. 네. 고마워요. 명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이들이 달려와 명희의 손을 잡았다. 다음 주에 또 볼 수 있어요? 작은 아이가 물었다. 명희는 미소 지었다. 물론이지. 엄마가 기다리고 있을게. 그리고 그녀는 아이들을 안고 영수와 눈을 마주쳤다. 서로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받았지만 이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명희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다. 사랑이란 화려한 감정이나 설레는 순간만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선택의 연속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자신만의 무언가는 사실 늘 그녀 곁에 있었다는 것을. 그땐 몰랐어요. 명희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사랑이란 게 설레는 감정보단 지켜주는 선택이었단 걸. 내가 그렇게 쉽게 버렸던 사람들은 사실 나를 가장 끝까지 지키던 사람이었단 거려.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았다. 이제는 영수와 아이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이 있는 방향을 향해 작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그리고 다시 앞을 향해 걸었다. 해는 저물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